이제 우리가 교과교는 수학교과 신론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지금 나간 자료는 이제 신론 책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강의 교재가 2016년도 개정판을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12년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나간 자료가 이 개정판에 없는 내용들 중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자료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 내용 중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나간 거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걸 참고로 할 거고, 수업은 자료가 나가더라도 일부 내용만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목차를 먼저 읽어보면, 목차에서 보면은 1부가 수학 교육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수학과 교육과정, 3부가 수학 교육 철학, 4부가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그 다음 5부가 수학 학습 심리학, 6부가 수학 교수 학습 이론, 7부가 수학 평가. 그래서 수업은 특별한 말 없이 이 책에 있는 진행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부 수학 교육 철학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 내용에 대한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돼서 실제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을 보면 이거 말고 실제 학교 교육과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다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1, 2월에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육에 이제 관련된 특징은, 항상 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유난히 교육 과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교적 많이 나온 이유를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2018년도부터가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시험이 나오게 되면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 과정이 바뀌는 해라든지 또는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전년도라든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해에는 올해만큼 교육과정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교육과정은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학문의 성격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건너뛰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은 2장에 보시면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그래서 2016년도 개정판을 기준으로 본다면 37페이지요. 37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수학 교육의 필요성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과는 지금도 여전히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2007, 2009, 그 다음 2015 이렇게 물론 개정은 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근본 철학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인 수정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맨 처음에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둘로 놓는데, 하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형 수준별 단계형 때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이제 이 단계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시되면서 이것이 이제 2007 개정교육과정 이런 데서 이제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건 이제 단계형인데, 단계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래는 같은 학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습 부진화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녔을 때가 단계형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다녔을 때 뭐 7가, 7라, 뭐 8가, 8라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단계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단계형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형이 이제 삭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수준별 교육을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준별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 수준별 교육에 맞는 교재를 우리가 이제 구성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교재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재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교재를 구성하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 내용이 점진전 수학화의 원리를 이제 따라가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사 발생적 원리에 입각해서 교재를 구성하자는 거고, 세 번째가 구성주의 원리에 의해서 입각하자인데, 이제 처음에 이 자료를 이제 제공한 데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아니고 교육 개발원에서 이것을 이제 제시했던 내용인데, 이때 그 당시에 그 구성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무슨 말을 이제 거기다가 덧붙였냐면, 구성주의 원리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구성주의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겉에 드러난 건 구성주의 원리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수준별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쓰시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철학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시험 문제들도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점진전 수학화의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는 누구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이제 따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봐서 최근에 이제 임용시험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라고 봤더니 주로 여기와 연계시켜서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관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들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수학과 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철학은 이제 어디에 이제 두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은 반대말은 교사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사의 반대말은 학생, 이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지 반대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가끔씩 얘기를 하냐면 교실 중심의 교육과정의 반대말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실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교사는 30명이라는 그 중에서 학습자들의 개개의 성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수업이 아니라 교사가 교실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수준이 낮아서 지루해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제 그러한 문제의 그 수업 진행으로부터 학습자의 개개의 개성, 능력,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무엇이 되자 교육을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자들의 개별화, 차별화 교육이 이제 여기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별화, 이것은 뭐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차별화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진로, 흥미,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이룩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만, 7차 그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큰 틀 중에 하나는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에 근대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현대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현대화 운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기초로 돌아가기 백투베이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해결 교육이 강제가 됐고, 문제해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하자 해서 나타난 것이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한다는 말을 넓은 의미로 문제해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수학적 힘의 신장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힘의 그 힘을 신장시키자라는 입장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수학적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추론하는 능력의 이제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넓은 의미라는 얘기를 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얘기를 했냐면, 영역 간의 연결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역 간의 연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함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하가 있다 그러면 함수와 개념 사이의 연결 능력, 이런 것들 정도의 연결 능력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오면서 나온 것들이 하는가 무엇입니까? 창의, 융합, 이런 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꼭 이때 연결이라는 말이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표현은 수학에 있는 그 영역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염두해 주는 거냐면 타 과목과의 연결 능력, 이런 것까지 넓은 의미로 해설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 능력, 개념 간의, 이제 보통 이때 나온 것은 개념 간의
또는 영역 간의 연결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는 아까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과목 간의 타 과목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학적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힘, 이 5가지 요소 능력을 신장시키자. 이것이 이제 뭐 NCTM에서는 21세기의 그 얘기라고 합니다만 이게 보통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가 세계사적 흐름에서 본다면 문제개혁을 강조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 수학적 힘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흐름상에서 본다면 현대화 운동인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때 현대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내가 뭐 이게 몇 문제가 나온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과정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교사 임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3차 교육과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이 7차 교육과정이고 뭐 계속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3차 교육과정을 의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화 운동이 뭐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본다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3차, 4차, 5차 이런 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강조되고 시작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대화 운동 때부터 심리학이 수학교육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씁니다만,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가 갖추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현대화 운동 이후다. 그래서 이때 이 현대화 운동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때 당시에 물론 이제 피아제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제가 이때 직접 관여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현대화 운동하면 뭐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드는 겁니까? 피아제보다는 브루너의 이제 중심에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브루너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브루너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브루너와 우리가 이제 동료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DNS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것에 대한 현대화 운동이 주어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현대화 운동을 이제 비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대화 운동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역사 발생적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발생적 원리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 역사 발생적 원리를 강조했던 이제 대표적인 3인방이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라카토스, 그 다음에 브루소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현대화 운동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은 어떤 개념을 도입하는데 역사적 발생적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라카토스 그러면은 중경험주의,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수리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수리 철학은 보통 19세기 이후로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만, 그래서 프로이덴탈, 라카토스, 브루소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화 운동과 얘기가 되는데, 비판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학 교육이라는 게 얘네들도 이제 유행을 타죠. 뭐 패션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유행을 타면서
과거에는 이제 무엇들이 강조가 됐냐면 현대화 운동을 지나치게 비판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 심리학이라는 말이, 심리학이 주로 뭐죠? 수학 교육 심리학에서 주로 하는 일이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의 일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게 어떻게 교수 학습해야 될까를 관심을 갖는 게 수학교육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원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중학생들을 딱 봤더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중학생들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로 이양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역사 발생적 원리만으로 딱 지도를 하려다 보니까 역사적인 영역에 따라 역사적 발생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은 역사 발생적 원리에 두지만 디테일한 내용에선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이 비판할 때는 이 사람들의 이론이 덩달아 비판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교과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일부 내용은 이 사람들의 이론이 중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수와 연상 같은 문제.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최근에는 학습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론 사이에 연계되는 내용들. 그래서 요즘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DNS의 다양성의 이론, 지각적 다양성, 수학적 다양성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양성에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작년에도 나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만, 구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부각이 돼서 DNS가 최근 교사 임용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초등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초등이 아니라 중등이다 보니까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등학생보다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게 중학교, 아까도 얘기한 1학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으로 넘어갔는데, 뭐 중학교로 넘어가자마자 학생들의 사고가 뭐 이게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학습 내용은 이미 뭐가 되냐면 깊어지고 넓어져 버려 있어요. 학습 내용은 깊어지고 넓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거기에 넘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DNS의 다양성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원리가 강조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 참 그림이 여기가 모호합니다만, 요 그림이 모호합니다만, 1학년은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얘네들은 2학기에 있다. 조작 단계에 있는 2학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내용들 중에 무엇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 말로 수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류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교육 과정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초등학교는 구체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자가 초등학교에서의 주요 목적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중등학교에서 뭐가 되냐면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이해를 하자야.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형식적 사고로 넘어가는 건 뭐가 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이유들 때문에 교과서의 구성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생소한 표현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합이죠, 집합.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초창기에는 집합이 언제부터 다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다루었다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집합이 고등학교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처음 나오는 기호가 많죠. 이런 기호도 처음 나오고 이런 기호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호들이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집합에 대한 직관적 사고는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에 있던 내용이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가 본격적으로 중학교에서 문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부터 이제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소함 이런 것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수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교사의 철학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어떤 검증된 게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좋대더라라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다라는 어떤 기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안은 답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식이면 모르겠지만 서술형이면 굉장히 곤란함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들은 아직 이제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시험은 주로 오류의 어디에다 둔다요? 원인을 찾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이제 대안 중에 하나가 브루소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이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는 철학적인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과는 좀 별개로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수리 철학의 입장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그 수학 교육 심리학과 수리 철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수학 교육 심리학은 무엇에 주로 관심을 갖냐면 how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게 이것이 이제 주요 관심사라고 한다면 수리 철학은 why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에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고 여기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건데 이 수리 철학이라는 입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된 것 중에 하나가 19세기에 와서 수학가의 저것 중에 하나가 유크리트의 5번째 공준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수업 칠판에 쓰는 것은 그 유크리트의 표현이 아니라 플레이페어의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5번째 공준에 대한 내용이 이거죠. 한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얘와 평행한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5공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플레이페어의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5공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 5번째 공준에 대한 내용들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이제 그 하나의 논란의 이제 그 소지에 있었는데 이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참이라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평면상에선 참이란 것이 검증이 됐는데 그 외에 대한 내용에서는 검증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명제가 뭐라고 본 거냐면 늘 참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샤켈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가정을 해보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크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180도라고 가정한 것을 우리는 직각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적다라고 가정한 게 예각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180도보다 크면 둔각가설이라고 하자라는 것을 샤케리가 가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직각가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는데 둔각가설과 예각가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부족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샤켈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유크리트의 제5공준이 뭐라고 본 거다?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샤켈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무엇인가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죠. 그러다가 19세기에 가서 볼리아이라든지 로바체프스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19세기에 나타나서 나타난 것이 비유크리트 기하가 탄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죠, 충격. 왜 그러냐면 수학자들이 이거는 믿습니다 그러고 갔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참이라고 믿었던 내용이 거짓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학계에서는 굉장한 충격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스페링이 틀릴까봐 내가 창피해서, 이제 로바테프스키는 이제 스페링이 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틀리면 외국 사람이 한글 쓰다 보면 뭐 틀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자, 볼리아이라든지 로바테프스키라든지 가우스인데, 이 가우스는 논문이 없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논문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가우스는 워낙 천재 중에 천재라,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 가우스한테 이렇게 보낸답니다. 내 논문이 맞는지 검증해 주세요. 그러면 가우스가 맞아. 그러면 그게 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우스가 말로 하고 논문은 안 썼답니다. 안 썼는데 가우스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한 천재들 중에 천재니까. 근데 하여튼간 뭐 논문은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온 게 아까 말한 예각가설의 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쌍곡기하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쌍곡기하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가 붙인 거냐면, 이름을 붙인 사람은 클라인이 붙인 거예요. 이름은 저러한 기하를 쌍곡기하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제 클라인인 거고, 요 이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비싼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간단한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면 요런 거죠. 공간을 원의 내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경계는 무엇이 아니에요. 평면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부만 평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한 직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자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다면 그 그림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계는 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경계는 평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원의 내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와 얘는 이 직선과 만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존재한다. 2개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쌍곡기하학의 기본 원리예요. 물론 이제 뭐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는데 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 이상 존재한다. 2개 이상 존재한다가 되고, 클라인의 모형을 따져주면 이때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적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서 이런 것을 쌍곡기하학 또는 예각가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가서 둔각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리만 기하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무슨 기하학이라고 얘기했어요? 타원 기하학이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타원 기하학이라고 본다면 반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구를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경계는 인정한 거예요. 뭐 경계를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경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고, 이것은 무엇을 인정한 거? 경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대원을 기준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얘를 한 직선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을 지나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의 의미가 되니까 이런 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한 점 직선과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얘와 평행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타원기하학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까 이제 유크리트의 주장을 우리는 포물기하학이라고 명명을 해요. 아까 이름을 붙인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름을 붙인 사람은 클라인이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쌍곡기하학, 포물기하학, 타원기하학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비유크리트 기하학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비유크리트 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몇 세기에 나온 19세기에 이런 비유크리트 기하가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자들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철학이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수리 철학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예요. 그러면서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하면서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 거냐면, 이 비유크리트 기하를 인정하려고 하는 측면과 비유크리트 기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입장에서 본 거냐면, 이것은 최초의 가설, 명제 또는 전제 조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유크리트의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였냐면,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구상에서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학문은 딱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교고 다른 하나는 수학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리란 종교와 수학만이 진리다. 그리고 과학 기타는 뭐다? 절대 진리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진리가 무너진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 이런 가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여전히 수학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파와 이제 파라 우리가 진리라고 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진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란 뭐다?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것은 봐라, 이건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해서 수학은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이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 수리 철학에는 대표적으로 포포의 오류주의와 해겔의 변증법에 이제 기초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결에 대한 지식은 짧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변증법 하면 정, 반, 합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이랑 다시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정, 반, 합의 과정이 넘어가게 될 때 이제 이것을 라카토스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가 무엇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까? 정의 개념이 원시적인 추측, 그 다음에 합이 개선된 추측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이 일종의 증명 과정입니다. 그래서 라카토스는 이 과정을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반박과 반례가 출현이 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예외배제법, 그 다음에 괴물배제법, 보조정리 합체법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들은 여기서 따로 안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주장은 나도 인정을 한다. 기본적인 이 주장은 인정을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정에서 반을 통해서 다시 합으로 가는 이 과정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지만 정에서 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 또는 보완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이제 출현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무엇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철학에는 뭐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 오류주의가 맞든 나는 절대주의가 맞든 여기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 있을 때 여러분들의 철학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방법, 계산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내가 시험에 나온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기본 철학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뭐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해야 기출문제가 여러분한테 유의미하게 넘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까요? 라는 이런 개선의 측면을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만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뭐를 보냐면 그 논문들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논문들이 나오냐면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 입각한 교수 방법,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회적 구성주의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 시험에도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었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이게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오류를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오류를 요거로 보자라는 거예요. 정으로. 그러면 그 오류를 정으로 놓고 본다면 이 오류를 무엇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개선시켜 나가서 우리가 맞는 참인 명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바꾸는 과정 중에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라든지 또는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서 개선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수리철학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선 아까도 여기에다가 좀 쓰기가 미안할 정도로 했지만 여기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는 이제 그 시대별로 또는 국가의 특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게 뭐 플라토니즘이라든지 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논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직관주의라든지, 그럼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한 직관주의의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라우어라고 하는데, 브라우어의 대표적인 뭐 이게 제자인지 내가 제자로 보통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제자가 프로이덴탈이죠. 프로이덴탈이고 프로이덴탈의 제자 중에 제자가 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항상 밥도 밥만 먹고 뭐든 밥만 하는 사람 있죠. 이 개그가 안 통하죠 지금. 바닐레 들어봤죠? 바닐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이제 프로이덴탈의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또 바닐레입니다. 근데 이제 책마다 바닐레라고도 나오고 바닐레스라고도 나오는데 왜냐면 부부예요. 부부는 뭐 외국 애들은 그 남편 성 따라가니까 그래서 뭐 이제 바닐레 또는 바닐레스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냥 나는 수업할 때 바닐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제 직관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아까도 했지만 절대적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증명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공 공부할 때 증명 왜 합니까? 그냥 책에 증명 나오니까 증명합니까? 이제 증명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증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정당화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카토스의 입장에서는 라카토스는 증명을 발견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 증명을 합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 또는 확신의 수단으로 증명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 경론을 보실 때 얘네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는
내가 뭐 얼마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쭉 한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있고, 내가 뭐 이런 꼭 내가 늙은 사람 같아가지고 아직 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예전에는 뭐가 되냐면 학교 다닐 때 피아제만 알아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브루노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 처음 알았었냐면, 나도 수학교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언제 처음 학원 강의하느라고 알았어요. 대학 다닐 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분명히 수업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잘 몰랐고, 교수님들이 잘 모르니까 책도 이제 제대로 안 나왔고, 그러니까 수학 교육론에 관련된 책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건, 우리가 이제 우정호 선생님을 굉장히 비판하지만 그 책이 어렵다고, 학문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학문적 비판할 능력도 없고요. 근데 우정호 선생님이 이제 책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우정호 선생님 많지만, 그분이 이제 책 쓰고 하면서 이게 세상에 와 이런 책도 있구나 이제 뭐 감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이제 시절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만 알아도 대단했기 때문에 교사 임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굴까요? 그럼 폴리아요. 그럼 맞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폴리아의 인지 발달 단계 중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성질은 피아제의 그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 그러니까 전조작 단계냐, 구체적 조작 단계냐, 형적, 이것만 알아도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던 시절이 이제 책이 나오고 시작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론적인 접근으로 간다면, 최근의 시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론을 물어보는 건 2점짜리 왜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나머지 내용들은 현재 학교 현장과 연계시켜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지도서 이론과 연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점수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과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교육과정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3차 교육과정, 현대화 운동이 교사 임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책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외국 사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틀, 교육과정의 틀, 이거를 잡히기 시작한 거는 현대화 운동 이후로 보는 거예요.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여하튼 제대로 된 틀을 만든 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3차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든 뭐 하든 얘가 실질적인 베이스가 기저가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추정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나와서, 우리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과 오히려 연계성이 있냐면, 아까도 말한 현대화와 비교하는 문제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화에 대한 특징들은 중요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근대화 운동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근대화 운동은 일반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상에 빛을 내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냥 바로 꼬랑지를 내린 이제 그런 이론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기초를 만든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